네, 긴 추석 연휴 국내외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독의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괌에서는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을 텐데 자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 총기 난사범인 스티븐 패독이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호텔 방문에 방해하지 말라 이런 팻말을 붙이기도 하고 마치 영화처럼 경찰이 오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미리부터 마음의 지도상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네. 이 행사가 있었던 날 무려 3일 전부터 이 호텔에 투숙을 했고 또 투숙한 호텔 룸을 보면은 상당히 공격하기 좋은, 뷰가 좋은, 즉 바꿔 얘기하면은 위에서 총알을 그야말로 비가 오듯 쏘아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이었던 것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행동과 계획이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혹시 경찰관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CCTV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이 마음의 지도가 무엇이 있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2,000명의 컨트리 뮤직을 보러 온 사람들의 성향을 이 스티븐 패트릭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반감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부 분석가에 의하면 이 22,000명이 상당 부분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보면은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1995년도에 발생했던 오클라호마 연방 건물 폭파 사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 정부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진압을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반감을 사실 갖고 있다가 계속적인 총기 준비와 또 폭파물 준비를 해서 연방 건물을 그야말로 타겟으로 해서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용의자나 범인이 랜덤으로 무작위로 장소와 대상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특정적인 목적과 이루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과연 이 22,000명 컨트리 뮤직에 참석을 했던 즐겼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무엇인가 네. 이것에 있어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패덕의 방에서 최소 10개의 여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총기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이 패덕의 층이 32층에 숙박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옮기는데 호텔 측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허술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안에 있어서 호텔에 있어 상당히 조금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다른 호텔에 비교해서는 검문 검색이 상당 부분 철저한 것이 요즘의 경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투숙객의 신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짐을 갖고 왔는지를 소위 말해서 엑스레이 탐지기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죠. 네. 특히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오락을 많이 즐기고 고객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탓에 이와 같은 보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소홀하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인터뷰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보면 미국 시민들도 이제는 호텔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충분히 포기하겠다. 즉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도 있다고 한다면 통과를 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로 인해서 여러 호텔의 직원들의 교육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 같고요. 조금 이상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질문이라든가 또는 짐의 수화물에 있어서 꼼꼼하게 검색을 하는 이런 상태로 보안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있어서의 호텔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무방비였기 때문에 말이죠. 네. 더군다나 32층의 이 객실 자체가 하나의 스위트 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은 도박에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문 자체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 스티븐 패덕 자체가 준비했던 망치로 또 이 유리창도 스스로 깼던 거죠.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앞으로 호텔의 보안 관리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범행 동기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FBI 같은 경우에는 이 패덕의 동거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증거나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적어도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최근에 어떠한 상태가 패닥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 동거녀로 알려진 그 60대 초반의 그 여성은 국적은 그 호주로 알려져 있고 고향은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이틀 전쯤에 이 고향인 그 필리핀에 약 10만 불, 뭐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네. 송금을 한 이 점이 상당히 수사에 초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동거녀 역시 처음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아마 카지노에서 그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과연 중간에 어쨌든 개인적인 갈등이 혹시 생겼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추정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그 필리핀에 최근에 이슬람 세력들이 상당 부분 확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IS와 연관됐다고 한다면 혹시 이 10만 불이 IS의 무슨 지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 이런 추정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간 어제 날짜로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거녀가.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는 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봐서는 조만간 최근에 적어도 2년간의 어떠한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기를 상당 부분 많이 수집을 하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신종 총기도 구입하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있어서는 이 동거녀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에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대형 테러나 연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시카고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로 테러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범행 방법, 그다음에 범행에 대한 대상 등을 간접학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와 같은 라스베가스의 사안을 보고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시카고의 마라톤 자체도 세계 3대 마라톤 중에 하나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려 100개국에서 4만 명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언론진과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현재 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수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급조 폭발물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기 밥솥, 압력 밥솥에 그 안에다가 너트, 볼트, 못을 넣고서 자기가 만들어서 폭발을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범인이 러시아계 이민자였는데 젊은 층이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상당 부분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소외와 배제의 감정을 연성 타겟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 시카고의 마라톤 대회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카고 관계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경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실제로 만약에 혹시 총기 난사가 있었을 때 행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검문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 못했던 것은 공중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그렇다 본다면 마라톤 코스의 주요 건물은 아마 철저히 봉쇄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보안이 이번 시카고 마라톤에서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보안에 유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괌에서 한국인 판사랑 변호사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 국내외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많은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괌 방송의 저작권 문제로 이 자료들을 다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풀려난 사건 어떤 일인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아마 이 연휴를 이용해서 괌으로 이 법조인 부부가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마트라고 하는 이제 대형 마트죠. 네. 거기서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이가 2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살 아이, 6살 아이. 그런데 차 안에 그대로 두고서 근데 이 법조인 부부 입장에서는 잠깐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곳을 지나갔던 그 목격자가 제 생각에는 911 등의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혼자 아이를 두는 경우에 이것은 엄연한 그 불법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출동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 법조인 한국인 부부가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얘기는 약 3분 정도 쇼핑을 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봤더니 45분간 혼자 아이들을 2명을 이제 두고 갔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이 당시에 상당히 온도도 원래 괌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차 안이 문이 그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아이들은 땀이 상당히 그 범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현행범으로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국에서는 차량에 아동을 방치하면은 아동학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 한국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각이 됐지만 경범죄 처벌을 받고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거든요. 네. 왜 이렇게 풀려나게 된 건지. 일단은 이게 그 미스디미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기초 조사를 했더니 처음부터 아동을 방임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의 조금 문화적 차이가 아닌 것인가. 네. 뭐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현지인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구속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그 아동 보호소에 바로 인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아이를 방임했다고 하는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례가 미국에서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해서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1년에 통계를 내보면 차 안에서 사망하는 그 아이들이 한 40명 이상 정도 이렇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혐의 자체는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닌 것인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석으로 결정 난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속 좀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제 그만큼 이 아이를 혼자 두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있는 경우도 바로 이제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 안에서 2명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신고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9살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형량도 강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이거 혹시 살인의 미수 정도로 판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9살 이하의 아이들은 자기 혼자 문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 보호소의 친권에 있어서의 심사도 받게 되는 중요한 범죄인데 국내에서 상당 부분 이제 법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문화가 좀 부족하다. 즉 아이가 혼자서 심부름하는 것이 마치 아주 대단한 대견스러운 이런 평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컸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두는 것은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견고하게 확립돼 있고요. 저는 또 이번 사건에서 하나 특이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이 그 두 사람의 얼굴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얼굴을 이제 공개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차이, 법적인 차이도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학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가 한 명은 판사고 또 한 명은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면 법 쪽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미국 법에 대해서 몰랐던 걸까요? 단순히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책 속의 법과 현실의 법은 그 다른 거죠. 지금 이제 법조인이라고 해도 그 책 속에서만 법 의미만 해석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생활 속에서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현실의 법과 책 속의 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 같고 뭐 큰 틀에서 보면 조금 그 국가 망신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아동 방임의 그 개념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빈발하고 있는 그 아동 학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소위 말해서 다쳤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할 직종을 늘여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판사고 변호사긴 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이 이 생활에서는 아동 그 방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현하고 있지 않았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한국인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서 찍은 머그샷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머그샷이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런 범죄 번호 같은 수감 번호 같은 거 들고 찍는 많이 봤던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머그샷을 찍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신이 구금되었을 때 경찰의 기록을 위해서 찍어두는 경찰 공적 기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만약의 경우에 교도소를 탈출했을 때
소위 말해서 수배 전단에도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적 기록으로서 외국에서는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구금 직전에 신상 그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차이는 우리는 공개를 안 하지만 그 미국 같은 이번 경우에는 이것은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셈입니다. 네. 여기에 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 기록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얼굴을 왜 신상 공개를 안 하느냐 상당 부분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언론이 해야 될 부분이고 경찰 기관과 수사 기관은 원래 법 절차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우리나라는 그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좀 과도하게 보호됐다고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언론이 할 부분이고 수사 기관은 원칙대로 한다. 이런 또 문화적 언론적 그 절차의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국내에서 벌써 3년째 인유 캡슐이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인유 캡슐 사건이 나고 있죠. 네, 그 인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소름이 돋는 그 얘기인데요. 결국 그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아 또는 사산한 그 태반의 일부분을 그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이제 캡슐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물론 이제 그 불법입니다. 네. 그 최근에 약 8,500정이 유통이 되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관세청 등에서 중국 동성 3동 세 곳에서 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최근에서는 직접 그 여행자가 몸에 숨겨서 들어오고 있는 형태로 계속 있는 상태죠. 결국 여전히 그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있는 이유가 인유 캡슐이 자양 강장제다, 몸에 좋다 이런 이유 때문에 3년 내내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통된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요약을 하게 되면 잘못된 그 보신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고 자양강장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약하거나 불치병에 있는 사람이 이 인육을 캡슐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아주 그 원기를 회복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의 그 구체적인 성분 자체가 무엇인지도 사실 불분명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슈퍼 박테리아가 여기에 응축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플래시보 효과, 위약 효과로 이것을 먹게 되면 힘이 나고 자양강장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보신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외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